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산업 분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 분석의 내용은요, 일단은 산업 분석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뭐 산업 구조 변화라든지 아니면 산업 연관 분석이라든지 뭐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라든지 경기 순환, 그다음에 산업 정책, 뭐 이런 것들 산업 경쟁력과 산업 정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한 비중인데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 경쟁력 분석이나 아니면 산업 정책 분석 이쪽이 조금 더 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주안점이 더 기울여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산업 분석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연계돼 있으니까 이제 흐름을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들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부분 없이 잘 정리를 해서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과 함께 열심히 또 이번 문제풀이도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되는 문제 1번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자, 1번 보니까 산업의 정의와 분류 뭐 이런 주제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한다 그러면 산업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산업의 정의하면 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조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주화시키느냐, 규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산업 활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이런저런 쭉 정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산업 활동에서 중요한 건 이 산업 활동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게 영리활동이나 비영리활동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영리활동도 들어가고 비영리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건 가사활동은 안 돼요. 가사활동은 요거는 제외됩니다. 요건 제외된다는 거 산업활동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산업의 분류예요. 산업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산업 분류하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보통 한 3개 정도를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하고 그중에 2개는 좀 중시해야 돼요. 그 2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분류하는 게 있어요. 경기 변동과 관련된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변동 시차와 관련되는 분류가 있다. 시차와 관련돼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일단 경기 변동과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경기 민감 산업이냐 아니면 경기 방어 산업이냐 하는 거예요. 경기 민감 산업이냐 방어 산업이냐 이거 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경기 움직임과 상관관계 또는 민감도가 높은 그런 산업을 우리가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높다? 상관관계가 높다느니 아니면 베타가 높다. 베타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타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 산업이라면 상관관계가 무조건 낮죠. 당연히. 그리고 베타는 1보다 작아서 이런 주식을 특히나 묶어놓은 걸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개 경기 민감 산업에 들어가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내구 생산재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구재나 생산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설업도 들어가요. 건설업도 요것도 경기 민감 산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 방어 산업이라고 하면 소비재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뭐 식음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스, 전력 이런 것들. 가스라든지 전력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식음료와 같은 소비재 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경기 방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식음료 같은 거는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기를 많이 안 탑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 방어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시차에 따른 분류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시차에 따른 분류라면 경기 선행 산업이라는 게 있고 경기 동행 산업이 있고 경기 후행 산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보다 먼저 가느냐, 뭐 나중에 쫓아가느냐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나중에 보면 이제 지수, 경기 종합 지수도 이거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경기 선행 산업은 일반 경기보다 약간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 그런 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대개 투자와 관련되는 건 여기 앞서요. 투자 관련되는 산업이요. 요거는
투자가 먼저 있고 나서 나중에 경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 선행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후행산업으로 대표적인 건 소비와 관련되는 산업 있죠. 소비 관련된 산업은 경기 후행산업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소비한다는 거는 돈을 벌어야 소비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중에 소비를 하죠.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비가 주는 것도 나중이죠. 그래서 소비와 관련되는 산업은 경기보다 일반 경기보다 약간 늦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행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기 동행, 선행, 동행, 후행 이거는 그거에 따른 지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나오면 또 한 번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산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하고 문제 한번 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고릅니다. 1번 보죠. 경기 변동과 상관계수가 높은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다. 여러분들 경기 변동과 상관계수가 높다. 민감도가 높다. 그러면 경기 민감 산업 맞죠? 상관관계 높고 또 베타가 1보다 크다. 또는 베타가 크다. 맞습니다. 두 번째,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3번, 경기 변동 시차에 따른 산업 활동의 구분은 경기 민감 산업, 경기 방어 산업이다. 3번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죠? 경기 변동이 시차와 관련돼서 산업을 분류하는 거는 경기 선행 산업, 동행 산업, 후행 산업으로 분류하는 거죠. 경기 민감 산업, 경기 방어 산업 이렇게 분류하는 건 경기 변동이 시차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른 분류예요, 그냥. 그래서 경기 변동과 관련된 그거 관련된 구분으로 산업을 분류할 때 경기 민감 산업이니 방어 산업이니 하는 거고요. 시차에 따른 산업의 분류가 바로 선행, 동행, 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산업활동은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나 가사활동을 빼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가사활동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맞았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2번. 다음 경기 종합지수 중 그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 이렇게 돼 있죠. 경기 종합지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경기 종합지수는요. 우리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다룹니다. 또 다루니까 상세한 건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가 산업을 나눌 때요. 산업을 나눌 때 경기 종합지수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산업 분석에 나왔어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2번에 하단에 경기 종합지수와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고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냥 체크하는 거 제가 불러드리는 거 그냥 체크하세요. 보통 이렇게 그냥 이걸 세부적으로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로 답으로 잘 뜨는 거, 지문으로 잘 구성되는 거 그런 걸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거시경제 분석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또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경기 선행지수에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소비자 기대지수, 그 다음에 수주액, 기계 수주액, 건설 수주액, 수주액이에요. 수주라는 건 주문을 미리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수주, 말 그대로 주문을 받는 거. 이거는 경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선행지수고요. 사람의 기대도 먼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지수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종합주가지수 있어요. 이게 코스피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나 장단기 금리차,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같은 금융지표는요. 선행지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동행지수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제조업 가동률 지수라는 거 있어요.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요. 일명 공장 가동률이라는 건데 현재 경기가 좋으면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공장 가동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동행지수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성액 있죠. 기성액은 지금 지었다는 뜻으로 완공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동행지수고요. 그 다음에 비농가 취업자 수라는 게 있으면 밑줄 쳐놓고요. 별 표현하세요.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 잘 틀려요. 그래서 비농가 취업자 수도 경기 동행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수입액이 있어요. 수입액은 현재 동행지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수입액은 동행지수인데 옆에 보시면 소비재 수입액 하면 후행지수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비와 관련되는 거는 후행지수예요.
그래서 수입액이라도 그냥 수입액 그러면 이건 동행지수인데 소비 관련 소비재 수입액 그러면 후행지수예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비와 관련되는 건 후행지수니까 소비재 수입액 하면 요거 후행지수다. 그리고 그 위에 있잖아요. 도시가계 소비지출 소비자 들어오죠. 소비자 들어가면 후행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용 근로자 수라고 있어요. 상용 근로자 수 전형적인 후행지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회사채 유통수행률 밑줄 쳐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후행지수입니다. 이 후행지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회사채 유통수행률이에요. 회사채 유통수행률은요.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금리는 되게 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선행, 동행, 후행에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거시경제 분석할 때 좀 더 편합니다. 거시경제 분석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용어 몇 개 틀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다음 중 경기 종합지수 중 그 연결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올바르게 맞는 거 찾는 겁니다. 맞는 거 찾는 거예요. 1번 경기 동행지수, 건설 기성액. 기성액은 동행지수예요. 근데 수주액, 수주 주문 미리 받았다. 선행지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경기 선행지수는요. 장단기 금리차 맞아요. 선행지수인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후행지수죠.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시장금리예요. 이건 전형적인 후행지수입니다. 3번 경기 후행지수로 상용 근로자 수 있죠. 상용 근로자 수 지금 금방 봤지만 전형적인 후행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비농가 취업자 수는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면 잘 틀려서 그래요. 비농가 취업자 수는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 그래서 후행지수만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도. 4번 보니까요.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죠. 그다음에 금융기관 유동성 이것도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행지수죠. 그래서 금융 측면에서 종합주가지수나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전부 다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끼리 다 돼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산업 간 성장률 격차와 관련되는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는 복잡하게 했는데요. 뭐 기본서에 밑줄도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험에서는 기본서보다는 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명심해서 문제 풀 때는 핵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막 방만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산업 간 성장률 격차와 관련되는 거예요. 산업 간 성장률 격차와 관련되는 이론이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패티의 법칙하고 하나는 호프만의 법칙이에요. 하나가 패티 법칙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호프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법칙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패티의 법칙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한다는 건 맞아요. 발전하는데 순서가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 3차 산업 순서대로 발전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3차 산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서비스업까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간 격차가 이게 생기면서 발전을 하는데 이때 경제 발전이 심화될수록 3차 산업의 구성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게 패티의 법칙이고요. 호프만의 법칙은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산업화가 고도화되면 2차 산업 발전 내에서 소비재보다는 생산재 부분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기 써놓죠. 자, 2차 산업 중에 2차 산업 내에서 소비재 부분보다 생산재 부분 또는 제조업 부분 이 부분의 비중이 커진다. 이렇게 커지면서 발전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호프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법칙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산업에는 이렇게 격차가 생길 정도로 성장률의 격차가 생길 정도로 성장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과 그 다음에 정책적 산업 외 요인, 정책 같은 거죠. 외적 요인
산업 외적 요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수요 측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산업이 발전하면 수요 변화가 불균등해져요. 그래서 수요 변화의 불균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 간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와 소득 탄력성의 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모든 재화의 수요가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소비를 늘리는 게 있고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도 있어요. 즉 소득에 따라서 소비의 탄력성이 다 달라요. 수요 탄력성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은 발전하고 어떤 산업은 퇴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도 발생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위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근데 공급 측면이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게 혁신이나 공급 능력의 차이가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산업마다 달라요. 그래서 혁신이나 또는 공급 능력의 차이, 공급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산업 간 성장률에 격차가 생기고 성장 속도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산업 외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 국가마다 경제 정책이 다 다르겠죠. 경제 정책도 다르고 국가마다 또 나라마다 전부 다 경제 여건의 차이가 있고요. 근데 국가 자체의 경쟁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산업 간의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산업 간 성장률 격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틀린 거 고릅니다. 1번 패티의 법칙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 구조는 제조업 산업의 비중이 올라간다.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차, 2차, 3차로 3차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호프만 법칙에 의하면 2차 산업 내 생산 비중은 소비재 부분보다 생산재 부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죠? 소비재보다 생산재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3번 산업 간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수요 요인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변화가 불균등하다. 즉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다 다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산업 간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공급 요인은 혁신 또는 공급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혁신 또는 공급 능력의 차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교재 앞부분은 전부 다 경제 이론이나 뭐 산업 이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변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산업의 구조 변화요. 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그 경제 이론이에요. 이것을 논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경제 이론을 보는데 근데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 이론은 그것이 어떤 이론이든지 공통적인 건 뭐냐?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거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역할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중시하고 이건 공급 중심의 이론이에요. 공급. 수요 중심 이론이다. 그러면 수요 중심이다 이런 거 껌뜻하면 나와요. 이거 틀려요. 수요 중심이라고 하면 안 돼. 공급 중심이다. 공급을 중시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급을 중시하는 거예요. 산업 이론은.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공급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급의 영향이 가장 크다. 수요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가 우리가 보통 과거의 경제 이론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어요.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이 실패가 일어나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럼 불완전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국가가 개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 구조 변화를 논하는 그런 경제 이론의 크게 범주화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전통적인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통적인 국제무역 이론이 있어요. 국제무역 이론이 있는데 이 전통적 국제무역 이론은 딱 두 사람 기억하면 돼요. 딱 두 사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무역 이론이 있어요. 신무역 이론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신무역 이론의 범주에 세 개로 쪼개져 있어요. 제품 수명주기 이론, 이걸 이제 버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무역 이론이 있어요. 신무역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생적 성장 이론. 근데요, 딱 이름 듣기에도 조금 질리죠?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핵심어만 알면 돼요. 핵심어만.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국제 무역 이론에서 중요한 건 리카도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리카도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이에요. 이 사람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비교 우위론이고요. 이 사람은 국가 간 생산비 차이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낮은 비용, 낮은 그 생산비가 들어가는 제품에 특화해서 생산하면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교 우위론이고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국가 간 생산비 차이가 있다. 생산비 차이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특화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무역을 하면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비교 우위론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은 아니지만 헥셔 올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름 꼭 기억하세요. 헥셔 올린 이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복잡한 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이제 리카도의 이론을 조금 계승해 가지고요. 리카도의 이론을 확대시킨 거예요. 확대시켜서 좀 발전시켰는데 요 사람은 국제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라고 그랬어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 요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부존 자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존 자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산 요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에 따라서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 핵심어 위주로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또 다루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또 다루는데 제품 수명주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공급 능력 변화에서 이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이 중요하다. 요걸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신제품을 강조했다. 이렇게 그냥 핵심어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신무역 이론은 우리 현실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 개입이 중요하다.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 신무역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정부 개입 또는 국가 개입. 뭐 정부 개입이나 국가 개입이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은 한 경제 체제, 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과 같은 내적 요인들, 생산 요소가 내적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본 같은 거 중시해요. 인적 자본 등의 인적 자본과 같은 어떤 생산 요소의 내생적 축적 이런 거를 중시한다. 그래서 내생적 축적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핵심어 위주로 공부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경제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고릅니다. 자, 1번. 산업 간 성장률 격차에 의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수요, 공급, 정책 및 경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수요 영향이 가장 크다. 이게 1번 틀렸다고요. 산업 간 성장률 격차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되는 건 무엇보다도 공급입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해. 수요가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리카도의 비교 이론에 의하면 국가 간 생산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다. 맞죠? 그러니까 리카도는 비교 우위론 얘기했고 국가 간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특화해서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3번. 핵시 올린 모형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확대하여 생산 요소의 상대적 부존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차이가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제품 수명주기 이론은 국가가 공급 능력의 변화에서 기술 혁신 또는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 기술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을 중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핵심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경제 발전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여기도 계속해서 이게 경제 이론 위주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전부 다 경제 발전론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앞부분이. 근데 이제 한 국가가 경제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이때 변화되는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국가의 산업 요소를 산업 구조에서 산업 요소 있잖아요. 산업 구조 변화와 그 구조 변화 관련되는 그 기본적인 요소를 단순 요소와 고급 요소 이렇게 나눠요. 고급 요소로 이렇게 나눠요. 나눈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그림이, 여기도 교재에 그림이 있죠? 여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 핵심 포인트 해설 5번 하단에 경제 단계별 그림은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Y축이 단순 요소고요. X축이 고급 요소라고 합시다. 고급 요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토에다가 제가 그리는 거 그리세요. 자, 일단 이렇게 세 등분으로 쪼개요. 세 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순 요소의 경쟁력과 고급 요소의 경쟁력이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건데 이때 3등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가 여기가 성장기예요. 여기가 구조 조정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숙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선이 있는 게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1차 전환점, 2차 전환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 마지막에 4번인가 거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양가로 4번에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고급 단순 요소 경쟁력 변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린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성장기 되면 성장기에는 경제가 막 발전해가지고 막 처음에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단순 요소 경쟁력으로서 단순 요소는 대표적인 게 뭐 천연자원이나 아니면 뭐 임금 수준이나 금리 수준 뭐 이런 게 단순 요소고요. 고급 요소 하면 기술이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 요소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고급 요소의 경쟁력도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니까 고급 요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1차 전환기에 닿으면 이제 더 이상 인건비 가지고 단순 요소 경쟁력으로 대표적인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더 이상 그 경쟁력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단순 요소 경쟁력은 더 이상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급 요소 경쟁력만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쪽 위로 올라가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단순 요소 경쟁력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고급 요소 경쟁력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요. 요게 단순 요소 경쟁력과 고급 요소 경쟁력이 어떤 추이를 거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고, 요 그림은 교재에 있는 그대로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다음 중 경제발전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고릅니다. 1번 성장기는 잉여 노동력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단순 요소의 경쟁력만 상승한다. 단순 요소의 경쟁력만 상승한다. 땡이죠. 바로 성장기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곡선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단순 요소의 경쟁력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고급 요소 경쟁력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단순 요소 경쟁력만 상승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둘 다 상승하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1차 전환기에는 잉여 노동의 해소로 인한 임금 상승이 단순 요소의 경쟁력 증대를 상쇄시킨다. 그전에는 초기에는 인건비가 낮아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오른단 말이죠. 처음에 경제발전 초기에는 어떤 나라든 처음에 인건비가 싸다가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단순 요소 경쟁력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은 단순 요소 경쟁력이 상승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게 1차 전환기예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2차 전환기에는 단순 요소 경쟁력의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며 이게 2차 전환기 이때죠. 그래서 경쟁력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며 고급 요소 경쟁력은 계속해서 발전해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성숙기에는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여 단순 요소 경쟁력의 하락이 멈춰요. 더 이상 단순 요소 경쟁력은 하락을 멈추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있잖아요. 멈추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가고 경쟁력 하락이 멈추고 고급 요소 경쟁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죠.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답 1번인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한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이제 산업 연관표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산업 연관표 문제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무조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산업 연관 분석.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산업과 산업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양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산업과 산업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야? 양적인 측면. quantity, 양적 측면, 양. 질이 아니에요. 질 그러면 안 돼요. 양적 측면, 양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질적 측면 아니에요. 수량적 측면 또는 양적 측면. 수량적으로 파악한다. 수량적으로 파악한다 또는 양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순전히 양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업 연관 분석을 하려면 산업 연관표라는 걸 통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산업 연관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가로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는 처음에가 뭐냐면 중간수요예요. 중간수요, 그 다음에 최종수요, 중간수요, 최종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총수요다. 이게 합쳐지면 총수요예요. 총수요에서 수입을 빼줘야 돼. 수입을 빼면 총산출액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건 상품의 배분 구조다. 즉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축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중간 투입이 있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더해져요. 자, 그러면 총 투입액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총 투입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가는 건 뭐다? 요거는 상품의 투입 구조다. 투입 구조, 상품의 투입 구조다. 투입 구조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공급 구조예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급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산업 연관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총산출액과
여기 총투입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일치한다. 그래서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이 일치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총산출액과 총수요가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는 총수요와 총투입액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반드시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이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숫자가 다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거라.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개의 계수를 관계수를 만들어내는데 분석계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데 시험에 뻔질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계수를 그 의미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의미는 읽어보시는데 가장 시험이 잘 내는 게 연쇄효과예요. 그래서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이거 아주 잘 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6번 하단에 일단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돼가지고 7번도 있어요. 7번을 보시면 산업 연관표의 주요 지표 해가지고 뭐 주요 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걸 볼 건데 지금 보세요. 지표 이 관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보셔야 될 지표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일단 체크를 하세요. 생산 유발계수 체크. 그 다음에 전방연쇄, 후방연쇄 묶어놓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가 변할 때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전방연쇄라고 그러고 특정 산업 제품 수요가 한 단위 변했을 때 모든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후방연쇄예요. 근데 특정 산업과 모든 산업을 뒤바꿔서 시험에 뻔질나게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방연쇄, 후방연쇄 뒤바꿔서 잘 내니까 꼭 알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 유발계순위 그 다음에 고용 유발계순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정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6번하고 7번이 모두 산업 연관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충분히 숙지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연달아서 보도록 하죠. 자, 6번. 다음 중 산업 연관표의 구조와 주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고릅니다. 1번. 아래로 향하는 세로 방향은 상품의 배분 구조를 나타내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가로 방향은 산업 부분의 투입 구조를 나타낸다. 틀렸죠?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로 부분은 상품의 배분 구조고 세로 방향은 상품의 투입 구조인데 바꿔서 지금 설명이 났죠, 1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이 잘 난다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답이죠. 자, 2번.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를 합한 것이 총 수요이기며 여기서 수입을 차감한 것이 총 산출액이다. 중간 수요, 최종 수요 더하면 총 수요고 총 수요에서 수입을 빼면 총 산출액이다. 맞죠? 자, 3번. 산업 연관표는 국민소득 통계와 유사하나 국민소득 통계에서 제외하는 중간 생산물의 산업 간 거래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맞고요. 4번. 각 산업 부분의 총 산출액과 이에 해당하는 총 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산출액과 총 투입액이 일치한다고 나와야 돼요. 총 수요와 총 투입액이 일치한다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았죠. 6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고요. 7번 계속 봅니다. 자, 7번. 다음 중 산업 연관표의 분석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고용 유발 계수는 어떤 산업의 최종 수요가 일정 금액 증가로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고용자의 수. 이걸 고용 유발 계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계수, 관계수 같은 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만 주목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전방연쇄, 후방연쇄는 답으로 잘 뜨니까 요런 거를 잘 골라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2번. 전방연쇄 효과는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한 틀렸어요 벌써. 전방, 후방 할 때 전방은 소비자 쪽이 전방이에요. 소비자에서 떨어진 데가 후방이고 근데 전방연쇄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제품이라고. 모든 제품 또는 모든 산업. 모든 산업이 수요 하나가 바뀌었을 때
특정한 산업의 수요가 얼마나 바뀌느냐, 이게 전방연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전방연쇄 효과는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의 증가가 모든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특정 산업과 모든 산업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전방연쇄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이 지문이 맞으려면 전방연쇄가 아니라 이거 후방연쇄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건 후방연쇄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방연쇄하고 후방연쇄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답입니다. 3번 보죠. 3번 수입 유발 개수는 어떤 산업의 최종 수요 한 단위의 증가로 인해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수입의 단위를 수입 유발 개수라고 하고요. 4번 생산 유발 개수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물의 단위를 나타내는 개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입 유발 개수니 생산 유발 개수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정도 알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방연쇄, 후방연쇄는 잘 바꾸니까 그거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